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에 관한 이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에피소드에도 흥미롭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을 좋아하는 존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라는 개념에 매료되어 이 개념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종종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의도의 중요성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고자 한 가지 실험을 계획하게 됩니다. 존은 마을 광장에서 의도쇼라는 독특한 행사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주면서 3가지 이상한 미션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에서 참가자들은 어떤 행동이든 선택하여 그것을 수행한 후 자신의 의도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미션에서는 참가자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한 행동이 의도한 결과와 일치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마을 광장은 다양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첫 번째 미션에서 한 노인은 광장 한가운데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춤을 마친 후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즐기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그의 행동의 맥락을 이해하게 되었고, 단순히 나이가 들었어도 무언가를 즐길 이유가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두 번째 미션에서는 서로 다른 행동을 관찰하며 의도를 추론해야 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벤치 옆에 풍선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자들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는 의도일 것으로 추측했고, 다른 이는 단순히 평범한 광고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의도는 제과점에서 새로운 상품을 발표하기 위해 관심을 끄는 것이었지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의도의 복잡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가장 흥미진진했습니다. 경기에서 한 잔인한 장난꾸러기로 알려진 소녀는 자신이 만든 과자를 나눠주며 사람들에게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친 호웃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자신이 만든 과자를 나누며 화해의 제스처를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행동의 결과가 일치했을지 살짝 불확실했지만 그의 진정한 의도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행사 이후 마을 사람들은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의 가치를 깨달았고, 존은 앤스콤의 의도 개념을 그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에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행동의 표면만 보고 판단하곤 하지만 그 행동의 뒷배경에 있는 의도를 이해할 때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판단을 내리기 전에 누군가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해와 소통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적 운. 개념은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재미있는 생각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존과 마이클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함께 어울려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파티가 끝난 후 각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파티 중에 존과 마이클은 모두 약간의 술을 마셨습니다. 둘 다 술을 그리 많이 마신 것이 아니었기에 집까지 운전하는 것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파티에서 빠져나온 두 사람은 각자의 차에 올라타 도로 위에 올랐습니다. 존은 그날 밤 별다른 사고 없이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는 운전 중 약간 피곤함을 느꼈지만 큰 위험 없이 주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행인이 갑작스럽게 길을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간발의 차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행인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마이클은 즉시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와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마이클을 매우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냈다고 말하며 마이클의 무책임함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존은 무탈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아무도 딱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비슷한 양의 술을 마셨고 비슷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과 마이클은 마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이야기로 화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마이클에게 그날 정말 운이 없었지,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했어 라며 충고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대화를 듣고 있던 동네 현자 에밀 할아버지는 도덕적 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에밀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에 대해 한 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존과 마이클은 같은 의도와 같은 선택을 했네. 하지만 외부 상황이 그들의 결과를 갈라놓았지. 도덕적 운, 즉 우리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두 사람이 비난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그 행동 자체 때문이어야 하지 결과 때문이어선 안 된다는 걸 말일세.
마을 사람들은 에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존과 마이클에 대한 평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감안하여 그들은 두 사람의 행동을 보다 공평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사고에서 비롯된 오해 또한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도덕적 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친구는 앞으로 더욱 조심해서 행동하겠다고 약속하며 서로의 비난을 불식시키고 우정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의도와 선택뿐만 아니라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운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에피케토스의 내부와 외부의 구분, 철학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옛날 에피쿠로스 마을 호미진 골목 어귀에 한 젊은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피안토스였고 그는 정신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상은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고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산책을 하며 마음이 평화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날의 산들은 유난히 아름다웠고 새들은 그의 머리 위에서 몸을 돌리며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피안토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은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멀리서 멋진 척하며 걸어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 지역에서 조금 유명한 에픽테토스였습니다. 아, 에픽테토스님,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소피안토스는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무슨 일이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삶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소피안토스는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산책길 옆에 있던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돌은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소피안토스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직접 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거다. 젊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한 발자국 더 다가서며 말했다. 이 돌을 내 마음의 불안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직접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외부에 있는 것은 내 손이 닿지 않지만 내 안의 생각과 판단은 다르지. 소피안토스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즉, 내 마음속 불안과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는 혼란은 다룰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에픽테토스는 세심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단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내면의 중심을 잘 다스린다면 그게 곧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이지. 이 만남 이후로 소피안토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인정이나 불확실성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자기 발전과 자신 안의 평화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점차 그의 마음은 안정되었고 삶은 비로소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픽테토스의 한 가지 가르침은 젊은 철학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였고 내적 여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국 소피안토스는 그곳에서 훌륭한 철학자로 성장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만이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머릿속 구름의 그림자는 내가 짜놓은 하늘에만 들이운다. 이렇게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사람들 안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며 시대를 초월한 정신적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크라는 이름의 철학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피쿠로스 철학의 열렬한 신봉자였고 그의 삶은 쾌락주의 원칙에 따라 절제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크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철학을 전파하고 싶어 했지만 사람들은 그저 일상에 바빠 그의 철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크나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각종 놀이와 먹거리, 음악이 가득한 그 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큰 소동과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크는 이번 축제를 자신의 철학을 전파할 좋은 기회로 보고 재미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크는 축제 한복판에 커다란 텐트를 세워놓고 그 안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텐트는 마치 신비로운 에덴 동산처럼 꾸며졌고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된 쾌락을 찾아라. 단, 고통 없이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끌려 하나둘씩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부드러운 잔디와 따스한 햇살, 그리고 과일나무에 매달린 다양한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장난삼아 주어진 과일 바구니에 원하는 만큼 과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과일을 골라 바구니에 담고는 텐트 한쪽에 마련된 작은 평상에 앉아 과일의 맛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쾌하고 달콤하게 느껴지던 과일들이 조금씩 목을 따갑게 하거나 갑작스러운 배앓이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가 무겁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자크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의 참된 쾌락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가? 자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감각적 쾌락의 한계입니다.
진정한 쾌락은 단순히 많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지요. 고통을 초래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진정한 쾌락입니다. 자크는 그들에게 더 이상 과일을 탐하지 말고 텐트 한편에 마련된 작은 연못의 노란 연꽃들이 피어있는 곳으로 가보길 권했습니다. 그곳에는 편안한 자리에서 명상을 하거나 고요한 물결을 바라보며 사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갸우뚱했지만 자크의 말을 따랐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은 점차 마음이 편안해지고 잡다한 축제의 소음에서도 멀어지면서 진정한 휴식과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일의 유혹에도 시달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자크의 텐트를 자주 찾아와 고요한 쾌락의 순간을 즐기곤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크의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고 삶의 진정한 목적과 행복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지혜로운 철학자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의 메시지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